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자기소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준비를 해오셨다고 했는데 진짜 멋있게 준비해 주셨네요. 저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슐라님. 예. 저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하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이름에 혹시 넣어둔 의미가 있으면 한 분씩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근데 방금 전에 열심히 살기 위해 대충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이렇게 대충 삽니다. 맨날 헷갈려요. 이것까지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 준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안느는 아까 소개 멘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짱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항상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말고 내가 짱이므로 저를 안느라고 칭했고요. 저를 안느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게 내가 짱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안느가? 우선 느님 붙이는 밈을 쓰셨군요. 아, 저는 범래라는 단어는 그 그래프를 그리거나 책에서 처음에 기준을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범래라는 단어가 보여서 처음에 옛날에 게임할 때 닉네임에 썼는데 범래라는 두 글자가 좀 아쉬워서 앞에 그냥 김을 붙여서 김씨로 해서 김범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예전부터 자주 사용하던 닉네임입니다. 말아보니까 큰 뜻은 없네요. 저는 그 이름이 슐라인데 그 바슐라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이론가가 한 분 계세요. 그분 이름 중간을 따가지고 슐라. 바슐라르요? 예, 바슐라르. 어느 나라 분이죠?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고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요? 사원소를 활용하는. 유사과학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원래 성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뭔가 이름이 붙었으면 좋겠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일 바로 생각난 제일 대충 지은 이름으로 해봤어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에도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큰 뜻 별로 없거든요. 하몽 햄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첫 주제 바로 책 90년생이 온다를 첫 주제로 삼았는데 제가 오늘은 발제자지 않습니까?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책은 읽으셨죠? 그럼요. 오는 길에 급하게 읽었습니다. 저만 열심히 읽었나요? 네. 한 4일간 읽었는데 그래요. 네. 아까 슐라님도 오늘 오기 전에 급하게 서점에서 대충 읽으셨다고. 아니 열심히 읽었어요. 아 정말요? 예, 서점에서 읽었다는 조금 거는 구매 안 하고 서서 읽었다는 아니 카페에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요새는 또 시대가 바뀌어 90년대생 왔어요. 그러네요. 제가 80년대생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큰일 났네. 카페가 다 있어요. 그렇군요. 진행해 주시죠. 저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전자책 이제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읽은 책으로. 전자책 어때요? 전자책 처음 봤는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생겼어요. 눈 안 아파요? 밝기 조절도 잘 되고 근데 실제 그 전자책 단말기가 더 편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이 잉크로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책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시작될 거냐면요. 처음에는 책 소개 간단하게 제가 해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코멘터리 남기실 거 있으면 같이 나눠보고 사실 오늘은 책 얘기를 우선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책에서 90년대생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살아있는 90년생들이 지금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또 이 팟캐스트 자체가 또 다른 90년대생에 대한 설명 책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책 소개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뒤에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3가지 꼽아놨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90년생이 온다. 이 책은 2018년 11월에 출판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저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 저자분 임홍택님으로 82년생 13년차 직장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였을 때 90년대생들을 만나면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90년대생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이 타겟이 원래 타겟이 3, 40대 직장인 분들이세요. 90년대생들을 신입으로 맞이하면서 90년대생들과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 같이 해보려고 만든 책인데, 근데 재밌는 게 이 책 주 독자가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90년대생이지 않을까? 네, 90년대생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마저도 되게 90년대생스럽다고 생각을 한 게 90년대생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 다 그랬겠지만 뭐 성격 테스트, 심리 테스트, 막 나 분석해주는 글들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읽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고, 저 스스로도 이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82년생이 90년대생을 분석했다고? 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되게 삐뚤 마음으로 읽기 시작해서 뭐가 틀렸을지 내가 다 하나하나 꼽아주지 라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던 책입니다. 일단 이게 표지가 너무 영한 것 같아요. 표지가 너무 귀여워요. 감성 내용에 있죠. 비해서. 네네. 귀여운 것 같아, 표지가. 저는 이 책을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몽님의 성격이 어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뭐 차분하시고 착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쉽게 얘기하지만 너 성격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자기가 자신을 디파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4명이 다 90년생이고 끝물이죠. 아닌데요? 네, 90년대생들이 모여서 90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약간 자조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좀 당차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다들 재밌게 읽으셨어요? 제가 제일 90년대생스러운, 왜냐면 책이라는 매체가 얘들한테 재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책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벌써 꼰대가 됐나 보다. 책이 괜찮았는데.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저자부터가 90년대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꼰대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서 글을 썼을까, 다 하나하나 내가 까줘야지라고 사서 읽었는데 사실 깔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의견이 많이 안 들어가 있고요. 현상 기술 위주의 책이죠. 약간 신문이나 트렌드 코리아 책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생각보다 90년대생을 잘 분석했더라고요. 물론 그게 초반에 좀 집중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인터넷을 또 많이 하는 입장에서 줄임말이라거나 유행어가 정말 따끈따끈한 진짜 신조어들로만 좀 구성이 돼 있어 좀 많이 놀랐습니다.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줄임말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예시들, 이야기들 보면은 진짜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던 얘기들 바로바로 넣으신 거 보고 되게 업데이트가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깊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뭐 트렌드 코리아 그 책들 다 마찬가지지만 깊이 있게 쓰여진 책, 그러니까 통찰력을 얻는 책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상 위주, 현상 기술 위주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책보다 더 짱이 될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런 리액션을 차라리 하지를 마세요. 편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보셨겠지만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죠. 1부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정의를 소개를 하고요. 간단하게 특징 3가지, 간단함과 재미, 그리고 정직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1부에서 설명해주고요. 2부에서는 직원으로서의 90년대생, 3부에서는 소비자로서의 90년대생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규정을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한 느낌으로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Y2K 뭐 이런 거부터 생각나가지고 이게 옛날 사람인가 오히려 싶었는데. Y2K 뭘 말하는 거죠? 가수? 미안해 그거. Y2K 버그를 얘기하는 건가요? 옛날 분. 네, 그 새 천년으로 바뀌면서 그 그쵸. 버그가 있는. 네. 네, 개인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한국에 국한돼서 보면 이미 민주화가 진행된 삶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고 그리고 IMF랑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세계 경제 위기를 어릴 때부터 청소년이 됐을 때까지 계속 힘들다라는 얘기만 듣고 자랐고 또 아버지 세대의 붕괴를 보고 자란 세대지 않을까. 90년대생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성장한 세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지금 이 책에서 80년대생과 90년대생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IT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핸드폰과 인터넷을 다룰 줄을 알아요.
근데 그 윗부터는 배운 세대죠. 이후에.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라는 교과 과정이 생긴 게 아마 지금 세대부터 있지 않나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90년대생. 네, 컴퓨터를 쓸 줄 아는 능력을 배운 사람들.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컴퓨터가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에는 386이랑 486 컴퓨터가 있었어요. 혹시- 옛날 분이네. 아니 같은 세대입니다. 옛날 분이 아니에요. 약간 다른데요. 둠2 해봤어요. 둠2. 아 그럼요. 둠2도 해봤고 삼국지 그때는 조조전. 다 해봤죠. 그때는 게임을 할 때 그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 게임을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 스토리가 진행되면 다음 디스크를 넣어주세요라는 문구가 떠요. 그럼 1편 빼고 2편 넣고 게임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랑 다른 세대 같은데. 나도 그 생각. 세대가 다른데요, 약간. 근데 요즘 옛날 어린 분이야. 친구들은 오히려 디스켓이 왜 디스켓인지 모른다면서요? 그 그 저장 아이콘? 버튼에 네네네 그거를 모른다 그래서 왜 세이브가 충격받았어요. 플로피 디스크인지 모른다고. 또 유명한 일화가 전화기 아이콘도 모른다고. 수화기를 네, 모르는 거죠. 수화기를. 이거를 그렇죠. 모르는 네. 거죠. 그리고 미국에 지금 어린이들은 아날로그 시계를 못 읽는다고 해요. 디지털 시계만 봐가지고. 우리도 밀려나고 있는 거야 이제. 저희는 이제 끝났죠. 그 세대 차이 말 그대로 세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를 한번 놀러 갔을 때 그 가이드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 왜 세대 차이가 없는지 아느냐? 퀴즈입니다. 왜 이탈리아에는 세대 차이가 없을까요? 물론 있겠지만 이제 한국에 비해 없다는 얘기죠. 기술이 안 바뀌나? 기술 발달을 못 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느낌인데 역사가 너무 길어서 현재 세대는 다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는 거지. 약간 길게 보면 다 1초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네, 약간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로마 시대부터 해서. 네, 다 틀리셨고요. 네. 이거는 뭐 보도 자료나 연구 자료는 아니고 그 가이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옛날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저 밀라노에 놀러 갈 건데 어디가 좋아요? 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놀았던 밀라노랑 지금 세대가 밀라노에 가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똑같대요. 도시가 너무 똑같다고. 좋다. 네. 물론 세대 차이는 있겠죠.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는 확실히 다르겠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 그 말이 되게 가슴속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콜로세움 옆에 2층에 올라가면 뷰가 좋은 식당이 있어. 물론 그 식당은 바뀌었을 수 있어요, 메뉴가. 근데 그 식당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건물 자체는 예, 그대로니까. 거기는 또 개발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대 저는 차이, 피자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반성하게 됩니다. 저희도 떡국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근데 그게 이탈리아처럼 오랫동안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만의 스웩이네요. 우리나라는 진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00년생 사촌 동생한테 나 옛날엔 물가에서 다슬기 잡고 고드름으로 칼싸움하고 그러고 놀았는데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다고? 했으면 데가 어땠을까? 없죠. 너무 아찔했는데. 할 데가 없지 않아요? 사촌 동생한테 할 수 있잖아요. 뭐 옛날엔 이러고 갈 놀았어. 곳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요즘 고드름 안 열리나? 왜냐면 요즘은 내과에서 못 놀게 해야 수지로 오염된다고. 지구 온난화로 고드름이 많이 생기지 않나 보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90년대생을 한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만큼 한국에 좀 국한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계속 바뀌면서 같은 세대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보존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랑도 그런 걸로 이야기가 통하고 뭘 경험하는 것도 비슷하고 더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90년대생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 시작 안 했지만 책에서 되게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변한 것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요즘의 젊은이들 또한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 행복 전략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게 작가님께서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책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누구죠? 이름 기억 안 나시죠? 문유석 부장판사님인가? 그렇게 나와요. 개인주의자 선언의 저자이신 그분인 것 같아요. 책 이름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개인주의자 선언 저자시고 네, 죄송합니다. 봤는데 저도 똑같은 부분을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저성장 시대에 맞는 걸 나름대로 본능적으로 찾는 거다. 이 부분이 살짝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좀 이따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으로서의 어떤 소비 문화 이런 게 변화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우린 다 아기가 되고 있다. 아기? 네. 그러니까 베이비. 커스터마이징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성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아마 요 구절이 그 책의 초반부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90년대생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나와서 아마 그런 약간 취업과 구직과 그런 경제 활동 인구로서의 90년대생을 표현할 때 쓰신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성장 시대가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저희 팟캐스트 지지익선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패널 모집할 때 90년대생을 조건으로 걸어두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게 이 책을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약간 95년대생 뒤에 이후 분들이 더 오실 줄 알았는데. 영한 분들? 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아, 실망하셨구나. 실망은 아니고 놀랐어요. 제가 간당간당 커트라인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렇죠. 진짜 간당간당 많다. 전 아니지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전 책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90년부터 95년까지랑 95년부터 99년생까지는 또 많이 다를 맞아요. 것 같다고도 생각해요. 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제가 아까 뽑아봤다던 3가지 큰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 자유롭게 저희 의견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90년대생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꿈에 대해서. 이 3가지는 모두 이 책에서 꽤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들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이 다들 되게 다를 것 같아요. 특히 1번 직업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4분 중에 2분이 직장인이시고 한 분은 프리랜서시고 한 분은 학생이시죠.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해보기 전에 이 책에서 90년대생들의 직업관을 조금 통계학적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실업률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청년 실업률이라 하면은 이제 분모가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 인구고요. 분자가 실업자입니다. 19년 1월에 8.9% 현재 바로 저번 달이죠. 바로 저번 달이 8.9%였고요.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되게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청년층 취준생이 약 40%가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합격 비율이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9급 공무원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현상, 그러니까 팩트예요. 여기까지는 진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원인 기술이 이 책에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왜 이렇게 된 건지. 우선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IMF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 우리 4명 다 동의할 텐데 세상이 살만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언제는 없었죠. 항상 힘들다. 네. 또 아버지 세대의 붕괴 IMF 때 힘들게 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 또 힘드셨던 분도 많을 거고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 희망퇴직이면 좋은 거죠. 뭐 권고사직 정년 되기 전에 뭐 대부분 다 나오시는 아버지 세대의 붕괴를 보고 자란 세대라서 그래서 저는 공무원에 그렇게 다들 열광은 좀 말이 그런가요? 다들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그거 외에 공무원에 정말 뜻이 있어서 하는 사람보다 안정적이어서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은 안정성이고 왜 안정성을 찾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어떤 뭐 고용불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친구들이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워라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를 재밌게 하고 재밌게 놀고 그러고 싶은 게 진짜 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이제 계속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해서 그리고 별다른 꿈도 없고 애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얘기네요. 별로 꿈이 없다.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꿈도 없고 내 꿈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데 여행 가고 이러는 건데 여기에 적합한 직업이 공무원이다. 안에서 뭐 더 올라가고 승진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범례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 책에 나오고 슐라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책에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상충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세대들 그러니까 IMF 힘든 것도 봤고 2008년에도 경제 위기가 오면서 또 힘든 우리나라 상황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찾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여야 되잖아요. 안정적이고 내 밥통, 철밥통이니까 지키고 싶고 이거여야 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사실 먹고 살 걱정은 크게 없고 오히려 우리 세대가 돈보다는 여유,
돈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워라밸을 되게 목숨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이 사실 핵가족에서 다 자랐잖아요. 반대말이 뭐죠? 대가족? 아니에요? 와, 근데 대가족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대가족? 아, 대가족. 떼가족이라뇨. 떼가족으로 들었어요? 대가족을 하지 않았어요? 대가족이요. 대가족. 맞아요. 대가족. 네. 편집하지 마세요, 안님. 이건 나가야 됩니다. 가족들이 때로 불러다녀. 진짜 대가족인 줄. 근데 핵가족이라는 말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그쵸? 저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기술과정 때 배운 것 같은데. 저희 핵가족에서 자란 애들 특징이 이제 우쭈쭈 하면서 자라죠.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먹고 살 걱정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뭘 먹을지 걱정하는 세대예요. 풍요의 다른 나라 얘기인가요? 정말 우리나라 분들 보면은 점심 뭐 먹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즐거운 요소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하루 그렇죠. 종일. 근데 우리 윗세대 분들만 해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힘듦의 있는지. 정도가 기준이 좀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풍요의 시대다.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시대는 풍요해졌지만 그러니까 농작물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농작물을 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예전에는 다 같이 못 살았는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은 많이 잘 살고 못 그렇죠. 사는 사람은 그냥 못 살고. 수저론. 수저. 네. 아까 슐라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공무원도 그렇게 쉬운 직종만은 아니거든요. 야근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엄청 넓은 조직이라 워라밸이 안 지켜지는 직군들도 꽤 많고 제가 아는 분은 또 세무공무원 쪽으로 준비를 하셔서 합격을 하셨는데 공부해야 할 양도 엄청 많고 국정감사 시즌 이럴 때가 오면은 대부분의 직군들이 다 밤새면서 힘들게 일하는데 주변에서는 넌 편하게 일하는 공무원이구나 철밥통이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평균적인 사례들로 얘기를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극단을 가져가면 사실 사기업들도 워라밸 좋은 데 많거든요. 돈 많이 주면서 워라밸 좋은 데도 찾아보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기업은 사실 업무량도 힘들기로 좀 유명하니까 좀 대표적인 사례들이나 평균적인 사례들로 얘기하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랑 하몽님은 직장인이지만 하몽님은 또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너 공기업으로 옮겨줄게 올래? 가실 거예요? 저는 차라리 스타트업으로 갈래 그러면 갈 수 있어도 공기업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법률님은 갈 것 같은데. 전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갈 거죠. 맞아요. 갑자기 든 생각이 입사할 때만 해도 임원까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면접에서 뭐 사장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포부가 약간 드러나 보이고 하는데 점점 보면은 임원은 나랑 거리가 먼 것 같고 진짜 오래오래 다니는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저도 취업 준비를 해봤고 주변에 직장인분들이 많은데 임원을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약간 남의 일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임원 되는 분들? 그냥 임원이 남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내 미래라기보다는 좀 남일 같지 않나요? 저는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하면 처음에 임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면접 때 말씀하셨어요? 임원이 그럼요. 되고 싶다고? 전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사장 될 거라 그랬어요. 사장 될 거래. 근데 진짜로 마음속 한켠에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임원이 돼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회사에 와서 보니까 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임원은 회사의 꽃이다. 왜 꽃인지 아세요? 몰라요. 꺾기 쉬워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임원진 분들을 보니까 오래 계시지 않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나이가 되면 약간 정년퇴직 느낌 아닌가요? 꺾였다기보다는? 꺾였다기보다는 이제 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뭐 주주총회일 수도 있고요. 위에 분의 이제 인사 명령일 수도 있고 교체되기 쉬운 존재들이죠. 임원이라는 존재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게 저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하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못 뵙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죠. 출근하니까 안 계시고. 갑자기 뭐 출장 갔는데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업관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각자의 의견을 사실 아직 안 내놓으셨어요. 그쵸?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대학 존재 이유와 전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사실 대학 전공이 지금 점점 더 취업의 관문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비판 아닌 비판도 좀 들어있고요. 저희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전공이 다들 어떻게 되시죠? 슐라님은 영어 영문학입니다. 3인칭. 네. 슐라는 영문학.
아몽이는 컴퓨터 배웠습니다. 컴퓨터 공학이에요. 네. 아, 웃겨. 법내는 컴퓨터 공학이랑 경영학을 두 개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네, 저는 영문학이랑 경영학을 배웠습니다. 저는 우선 전공 대학 관련해서 저희 좀 시간을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3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할 때 대학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사실은 좀 멀리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는 취업이라는 게 꼭 해야지라고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대학을 입학해야 된다 일 뿐이었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건지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에 오고 보니까 내가 대학에 온 이유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경영학도 그러니까 영문학 전공에서 경영학 전공으로 옮긴 케이스인데 그 옮겼던 이유도 경영학을 전공을 하면은 취업에 좀 수월하니까 옮긴 거였어요. 이미 그것부터가 내가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 지금 공대생분들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공학 그 전공이 존재 자체가 취업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문학들보다 훨씬 더. 아 이거 공학에 대한 약간 이게 기분 혹시 나쁘신가요? 천만 공학인에 대한 아니 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전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공학 전공이 탄생한 이유 자체가 공학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건 사실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 흔히 이과에서 갈 수 있는 대학교 학과가 자연계, 공학계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상충되는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학문을 하는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학과라는 자연계열과가 있고요. 화학공학과라는 공과가 있어요. 근데 가끔 두 개 학과가 같이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자연계열 화학을 하는 사람들과 공학계열 화학을 하는 사람들을 같이 양성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확실히 안느님 말씀처럼 공학과는 돈 벌려고 직장인 만들려고 미리 교육하는 기업의 입맛에 맞게 인재를 미리 준비하는 학과의 느낌이 강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나쁘게 얘기한 건 정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산업 자체가 공학 관련 산업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대학 전공을 삼음으로써. 그래서 사실은 상경계열이나 인문계열 학생들은 취업 말고 생각할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있죠. 다른 길을 생각하는 분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학자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어문계열 쪽은 교수직 밟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네. 교사나 강사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분들 저도 그런 케이스지만 근데 제 주변의 공대 학생들을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취업인 거예요. 딱히 따로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 자체도 대기업 들어가는 게 목표. 가장 명예로운 길 혹은 뭐 석박사를 밟아서 연구원이 되거나 공대생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전공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이제 취업을 다들 하셨으니까 취업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듣자마자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지 않습니까? 환영회에서 왜 이 회사에 오게 됐습니까? 라고 그룹장님 혹은 파트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술기운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고요.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 왔고요. 취직하라고 해서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안 잘렸네요. 왜 잘립니까? 다 고용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데 혹시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게 좀 달라요,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술기운에 이제 진담반 농담반 이런 했죠. 얘기하면 이제 까르르 웃으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를 워낙 좋아했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쯤부터 게임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했었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그래서 가라니까 가야죠. 뭐 저희 세대가 뭐 이렇게 세상에 도전하는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컴퓨터 공학과가 있는 11개 대학을 다 넣어서 합격한 학교로 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를 노리고 갔죠. 그냥 순수하게 컴퓨터가 좋아서 컴퓨터 공학과에 갔고 컴퓨터 공학과에 가고 보니까 졸업하면 다들 취직을 하대. 석사하면 뭐 할 거야? 취직할 거 아니야? 박사하면 뭐 할 거야? 취직할 거잖아. 그래서 취직했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고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 갔고 회사 가라고 해서 회사 왔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공대에 오게 된 이유. 우리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음 스텝, 대학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교 다음에 취업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그런 취향 그리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해본 세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윗세대보다는 더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배웠지만 지금 요즘에 학교의 교과과정 보면은 뭐 자유학기제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자꾸 이제 취향을 찾아주고 자기 진로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제가 느끼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쵸. 그러지 않았나. 지금 학생들과 비교하면 저희는 정말로 공부만 하라고 하면서 자랐던 시대 아닙니까? 그 저는 사실 스카이캐슬 다들 보셨겠지만 저는 스카이캐슬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게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저 숨막히는 너무 공감돼서. 네.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케이스인데 그거에 대한 울분이 항상 제 마음속에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속의 울분을 한번 이거는 미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던 게 제가 아빠한테 한번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돌려서 깐 거죠. 아빠 세대들은 공부밖에 모른다고 왜 우리한테 공부만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반감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그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알고 자랐잖아요. 일제시대의 침략 배우고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못 배운 거에 대한 한이 너무 큰 세대인 거예요. 뭔가 못 배워서 뺏기고 못 배워서 나라를 잃고 못 배워서 수탈을 당한 그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식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내려온 거라고 너가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약간 내가 너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미워만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럼 안느님은 뭘 하고 싶으셨어요? 전 비밀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들어보는 걸로 해요. 아직 1화니까 시간이 네. 많으니까. 네. 한 50화 정도 되면 공개하는 걸로. 네. 50화까지 저희 갈 수 있겠죠? 가야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공대에 왜 진학하게 됐고 또 음. 왜 직업을 그쪽으로 가지게 됐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공대에 성적을 맞춰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맞아요. 저 예. 딱 그랬어요. 전 수시였는데 사실 뭐 성적을 맞춰서 왔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사실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랐어요. 그냥 그쵸. 네, 그냥 공부하니까 하고 했었는데 이 전공에 오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전공이 굉장히 잘 맞고 전 재미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분위기 자체가 다 같이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근데 말고는 할 게 없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라 하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는 되는. 그렇지 않았으면은 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근데 세 분은 저랑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열심히 사신 것 같고 뭔가 학원도 계속 다니셨을 것 같고 저처럼 타락의 길을 걷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아예 관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생 뭐 이럴 때는 심지어 이제 성적표 언제 시험 치는지도 모르시고 10대 시절에 한 50% 이상을 그 게임과 함께 했고 알차게 보내셨네요. 네, 그러니까. 꽉꽉 채워가지고 둠투 해보셨어요? 둠투가 뭐예요? 여기 90년대 저 게임 웬만하면 아는데 처음 들어요. 진짜 옛날 게임입니다. 예. 네, 저는 바람의 나라 세대입니다. 바람의 나라. 메이플 시대 아니, 세대 아닌가요? 저희? 메이플 많이 했죠. 세대. 네. 메이플 스토리. 그러니까 학원 이런 것도 이제 안 다녀보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돼가지고 이제 영어를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저는 학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면서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냥 일종의 그 뭐라고 하죠? 가축장을 운영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고 다음이 들어오고 다음 시간에 또 들어오고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끔찍했어요. 왜냐면 저는 뒤에서 혼자 막 글 쓰고 아니면 책 보고 만화 보고 막 게임하고 막 보내면서 비교적 되게 자유롭게 지내다가 이제 수시로 면접을 봐가지고 약간 들어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우리는 사실 정시가 많았던 세대잖아요. 입학사정관 때도 막 생겼을 음. 때였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수시가 이제 정시 비율을 넘어가기 전이었어요. 너무 수능 한 방이니까 그거 말고도 좀 다른 재능들로도 애들을 뽑아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논술 시험을 봐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들 궁금해서 갑자기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떤 전형으로 다 정시로 입학을 하셨나요? 들어보니까 안느님 빼고 다 수시입니다. 정시 무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 의식이 좀 있어요. 왜냐면 수시 실패한 사람이라서 수시로 간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범례님은 수시에서 뭘로 하셨어요? 저는
특기자였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뭐라고 하죠? 다 까먹었는데 내신 성적이라고 하나요? 내신 성적 20%, 논술고사 30%, 면접고사 50%의 수시 1차 전형이라는 것을 그 합격하고 비율을 다 왔습니다. 기억. 그러면은 그 여름에 입학한. 아닙니다. 저 10월 말인가 미리 수능 보기 입학했어요. 전에? 수능 안 봤어요, 저. 저 위너네. 저 위너 수능을 오브 안 위너. 보고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진짜 부러웠는데. 그래서 지금 정시부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걸 많이 당했죠. 음.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죠. 네, 저 이제 대학에 대한 얘기와 전공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 얘기와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직업관을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원하시나요? 직업을 선택할 때 관.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가라고 해서 갔고 지금 직장도 다니라고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뜻을 두거나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돈을 버는 행위일 뿐이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저희 세대의 특징인 것 같은 게 제 친구들도 다들 하는 얘기가 있는 게 직장에서 자아실현을 하려 하지 마라. 직장은 돈을 버는 곳일 뿐이고 자아실현은 퇴근 후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진짜 반대로 일로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누구야? 라고 이제 어떤 사람을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발전하고 내가 일한 회사도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어긋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하면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일을 하게 되면 잘 성과도 안 나오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자아 실현을 직장에서든 아니서든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이제 직장은 제가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뭐 대충 한다든지 나 뭐 8시간만 채우면 돈 받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직장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뭔가 자아 실현을 직업관에 투영하진 않는 쪽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든 직장이 아니든 꼭 자아 실현이라는 걸 해야 되나? 대충 살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들 너무 성실하죠. 기본적으로 너무 제 입장에서 너무 성실해요. 저는 뭔가 직업관 얘기를 하면 항상 생각해보는 게 저는 약간 전형적인 그 길을 걸으려다가 약간 뛰쳐나온 케이스인데 지금 직장인분들 앞에서 뭐 주름 잡긴 좀 그렇지만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느낀 게 내가 죽어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근데 그렇다고 그 회사가 뭐 야근을 엄청 시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 괜찮은 회사였고 뭐 복지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뭔가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는 6개월이 지옥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게 우선 퇴근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힘들어서. 맞아. 번아웃이 맨날 오죠. 네. 매일 밤. 그리고 바로 자기 바쁘고 그리고 제가 절대 집순이가 아닌데 주말에 집순이가 되더라고요. 약간 쉬고 싶은 거예요. 좀 아무 생각 안 하고 싶고 주말 맞아요. 동안은 물론 이제 1년 2년 넘어가면은 약간 노하우도 생기고 시간 보내는 법도 배우고 그랬겠지만 그때 당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더 여기서 일한다는 거는 선택지에 있지도 않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곳이지만 나는 당장 이곳을 나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사실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분들한테 항상 궁금했던 게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직장에서 정말 작은 나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되게 들었었거든요. 저 사장님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줄도 모르겠고 어차피 뭐 이런 내가 사소해진다는 생각? 그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건지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고 팀을 이동을 했는데 예전에 있었던 팀에는 비교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근데 지금 팀에서는 비교적 그런 생각이 적어졌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아느님께서는 정해진 일이 뭔가 있고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딱 이 똑같은 일을 하면은 똑같은 성과가 나오는 그런 일이셨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조금 적어져서 더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연차가 쌓이고 하면은 약간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힘든 마음들을 버텨낼 수 있고 좀 이렇지 않을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똑같고 매일매일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 별로 그냥 묻어내서 그런가요? 그냥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내님께서 6개월 동안 지옥 같았다. 집순이가 아니었는데 직장 다니고 집순이가 됐다. 근데 사실 그건 지옥 같은 게 아니고 정말 표준 직장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어딜 가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필요악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사가 네. 저는 덕업일치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회사에 가는 거는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이미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그 생각은 훨씬 짙어졌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힘들고 번아웃되고 고생스럽고 했던 일 또 하고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사 같은 존재고. 그거를 불만으로 가지지 않고 지금 세대에 살아남으려면 해야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스트레스가 안 생기더라고요. 보통 스트레스라는 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할 때 생기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대학에 가야 된다. 휴학하려고 해도 계획을 이제 하고 나서 휴학을 해야 된다. 취직 안 하고 뭐 할 거냐. 일 일단 구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거는 이제 정신분석 용어를 사용하면 초자아인데 그게 나한테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새겨짐이 또 다른 새겨짐으로 계속 톱니바퀴처럼 이어지고 내가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들 체험하는 게 놀아도 죄책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특정한 뭐 질서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인적이지만 그 역할 모델들을 계속 해주면서 이미 다른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역할들을 다시 전수하고 그걸 안 하면 불안하게끔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문명이라는 게 날아가고 있으면 비행기라는 게 뜨고 있으면 도중에 해체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시대가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자기 쪼고 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게 나에게 더 큰 자부심이 되고 더 큰 안정성이 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책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히 얘기를 나눠봤으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책에서 꼰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실 진짜 꼰대 되기 직전의 나이죠. 네? 네? 사실 점꼰들도 엄청 많아요. 요즘. 젊은 꼰대. 근데 저는 90년대생 분들이 꼰대스럽게 될 수 있죠. 그런 분들하고 그 이전 세대하고의 꼰대스러움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90년대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나는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결여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세대가? 네, 지금 네네, 세대가. 그쵸.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90년대생 분들이 내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기존 세대나 뭐 구조나 체제나 뭐 이런 거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 옷을 입으려고 일종의 역할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 불안함 속에서 꼰대스러운 제스처를 취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 꼰대질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좀 내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꼰대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꼰대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꼰대가 처음에는 사실 옛날부터 되게 쓰이던 말이라고 해요. 원래는 나이 많은 선생님이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가 이상하게 그 이후에 좀 안 쓰입니다. 옛날 단어니까 안 쓰이다가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꼰대를 지칭하는 게 어른들, 가르침질을 하려고 하는 어른들. 요즘 꼰대 짤 엄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엄청 재밌는 짤을 봤어요. 제가 본 꼰대 짤 중에 제일 이게 재밌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문입니다. A와 B가 있어요. A. 후배야, 선배와 꼰대의 차이를 아냐? B. 모르겠는데요. A. 선배는 물어보는 것에만 말하는 거고 꼰대는 안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야. B. 안 물어봤는데요.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이게 정확한 게 사실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 걸 모르죠. 그리고 직장에서 꼰대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합니다. 또 책에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요? 또존 법칙. 예. 또라이가 주변에 없으면 내가 또라이다. 그게 결론인데 그렇죠. 이 꼰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경험이 모두 고정관념이고 경험이 다 틀린 시대. 먼저 안 것은 전부 오류가 되는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 90년대생들, 여기 4명이 다 90년대생이지만 꼰대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이 다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있죠. 젊은 꼰대든 아니면 기성세대의 꼰대든 간에. 근데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뭐 알려주고 싶은 건지 참견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얘기를 한 걸 텐데 우리는 그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안 물어봤는데요. 왜 알려줘요? 관심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꼰대라고 규정을 짓잖아요. 90년대생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 00년생이 90년대, 90년대생이 뭐 80년대생 이렇게 되물림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히려 꼰대는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까 진짜 젊은 공감합니다. 꼰대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이어서 다른 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세대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나. 뭔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는 게 맞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돼서 꼰대가 되지 않나 이건데, 물론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꼰대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기성세대가 어느 순간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꼰대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꼰대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나부터 잘하자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그런 꼰대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물론 없지 않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자각을 하고 이런 채로 습관이 들어서 나이가 계속 먹으면 뭐 나중에도 안 그러지 않을까. 이건 제 낙관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90년대 생들도. 이 책에 2017년에 인크루트에서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꼰대의 유형, 그러니까 전형적인 꼰대가 1위가 무엇이냐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직장인분들 2분 계시니까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위가 답정너 스타일. 답정너 아시죠? 네. 듣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답정너의 뜻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의 줄임말입니다. 2위가 까라면까, 3위가 내가 해봐서 안다. 이거 진짜 전형적이지 않나요? 나 때는 말이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 네가 이해해라. 그 다음이 너 미쳤냐 하고 분노 조절 장애. 이것도 꼰대라고 보네. 이건 그냥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것도 꼰대인가? 그게 이제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지금 세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프로불편러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저는 진짜 신세대네요. 알겠습니다. 뭐죠 이건? 다짜고짜 야라고 반말하는. 좀 공감하시나요? 답정너가 많아요? 상사들 중에? 사실 답정너라고 얘기하기에 애매한 부류도 많아요. 답정너라고 해서 야, 뭐 보고서 이렇게 써왔어. 이렇게 써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써와. 라고 답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찔끔찔끔 써와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열심히 써가서 딱 가져가면 이게 뭐야? 이렇게 써와. 그걸 답정너라고 보면은 답정너인데 그러네요.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그건 답정너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듣기에 기분 나쁜 답정너면은 꼰대인 거고 약간 맞아요. 업무에 도움이 되는 답정이면은 꼰대가 아닌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설문 대상 그 대답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기분 나빴던 상사들의 행동을 꼽은 것 같아요. 꼰대를 꼽았다기보다. 근데 사실 저나 하몽님이나 직장에 연차가 쌓이면서 스스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꼰대라는 그런 생각이 만연한 지금 시대에서.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후배 사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다가 모니터를 보는 것도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봐도 조심하세요. 번쩍하면 안 된대요.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당했다고 해야 되나? 지나가시다가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 그러고 지나가요. 진짜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죠.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약간 미래의 꼰대인데 이거? 왜냐면은 자기가 기분 안 나쁘면 남들도 기분 안 나쁠 거라 생각하는 게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하면 저는 발언 기회를 좀 주죠. 변명을 하겠습니다. 전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했을 거고 일을 어떻게 해야 빨리 하는지에 대한 지름길을 아시는 분들일 텐데 근데 지나가면서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지나갔으면 내가 하는 일의 방향성보다 더 빠른 길 혹은 더 정확한 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차나 2년차 때 달려가서 엄청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연차가 쌓이고 아까 하던 얘기에서 이어지는 건데 지나가면서 모니터를 보면 제가 이제 시킨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오래 걸릴 텐데 혹은 저렇게 해봤자 결제가 안 날 텐데 그런 게 있는데 얘기는 안 합니다. 다행히 안느님처럼 미래의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봐도 못 본 척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근데 그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답정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 일 뭐 A를 시켰을 때 뭔가 그 방법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릴 거고 자 결과도 잘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나는 알지만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러면 저는 뭘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A라는 걸로 정해져 있고 A라는 답을 딱 해내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 자체를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전적으로 맡겨주고 그냥 알아서 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구조에서는 뭔가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최근에 스타트업에 관한 사례들도 많이 보고 그냥 정해놓으면 다 맡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지금 범례님 말씀하시면서 놀랬던 게 약간 범례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지 않았고 내가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네. 딱 이 모습이 저희 위에 꼰대분들이 원하는 신입사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면 그분들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 아니 나쁜 말 아니에요. 녹음 여기서 끝나나요?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에요. 나쁜 말이 아니라 이런 상을 원하시고 이런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죄송해요. 이 얘기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이미 늦었고요. 그럴 게 아니고 답정너가 1위로 선정이 됐잖아요. 인크루트 결과가. 근데 이 답정너라는 단어 자체로 1위라고 볼 수 없는 게 똑같이 선배가 정해진 답을 알려주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답정너가 되는 거고 내 업무에 도움돼서 내 마음에 들었으면 친절한 선배가 되는 거예요. 90년대생이 답정너를 불편해한다. 1위가 답정너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범례님처럼 이렇게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규에서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딜 가도 적응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되게 바람직한 신입사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역으로 가해지지만 않는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꿈.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범례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되게 이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범례님이 아까 자아실현을 꼭 해야 하는가 자아실현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되게 비슷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대 세대들은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를 느껴요. 어렸을 때부터 뭐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하면서 정작 시키는 거는 공부밖에 없었던 그 기성세대들 아래서 자라면서 초자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사람이 꿈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상적인 자아가 새겨진 상태에서 꿈이 없으니까 이 자괴감이 항상 드는 거예요. 90년대생들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어디서 받냐면 이거에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저희 한창 유행했던 무한상사 에피소드에서 박명수 님이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게 엄청 화제가 됐었고 많은 공감을 받았고 지금도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정말 있죠.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효리 님이 TV 프로그램에서 지나가는 조그만 여자아이한테 뭐 큰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효리 님이 그냥 아무나 돼 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가 90년대생을 울립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되면서 유명해진 책들 중에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라는 책 아시나요? 제 와이프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말 조심히 해야겠네요. 그 책이랑 곰돌이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 책 아시나요? 네, 두 개 다 알고 있죠. 네, 그 책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90년대생들을 위로하는 책이에요. 맞아요. 꿈은 없어도 괜찮고 너 지금 잘 살고 있고 토닥토닥 해주는 책입니다. 그 두 개의 책이 있기 전에 우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아프니까 엄청 청춘이다 저 되게 좋아하는데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요?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오히려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그게 완전 반대의 끝에 있는 책 아니에요? 두 종류의 책이.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뭐 아무리 고생하고 하더라도 인생 시계는 너의 인생 시계는 아직 오전 7시 반이다. 너 안 늦었어. 인생의 저녁이 될 때 성공한 사람이 진짜다. 그렇기 때문에 넌 지금 진짜 고생해도 된다. 거기에 대한 반감이 시작이 되면서 나온 책들이 아까 말한 두 개 책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책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책들을 봤는데 그 곰돌이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타인의 행복을 흉내내지 마세요.
저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이게 아까 진짜 SNS 감성들 그 수준이에요. 90년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에 반감을 느끼고 맞아 너 말이 맞아 꿈은 없어도 돼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아까 저의 소개 멘트도 썼지만 이 세상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흐름이 위험한 게 뭐냐면 90년대생들로부터 현실 직시를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생산수단을 소유한 분들 제외하고는 약간 노예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진짜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분들이 그렇게 B급 감성, 병맛 코드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SNS 감성 글들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세상 굴러가는 모습을 좀 직시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 90년대생 글쎄요 90년대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학을 좋아하고 꿈이 없고 직장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뭐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예요. 옛날보다는. 저는 유희와 향락에 빠진 로마 말기의 시민들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많이 내려가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이제 3S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자 정권의 기본, 메소드 3S 중에 이게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화. 재밌는 것만 보게 하고 지금 이 순간 정치나 이 세상 돌아가는 사회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래도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욜로나 해. 여행이나 가. 이 담론 자체가 형성되는 게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해도 말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면 욜로 뭐 이렇게 해외여행도 가고 뭐 지금 90년대생을 이렇게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돈이 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만드는 거죠. 욜로라는 단어도 뭐 파생된 거는 인터넷일 수 있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건 또 기업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90년대생들이 난 욜로족이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게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기업의 마케팅에 휘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 입장. 저는 굉장히 드립치는 걸 좋아하고 즐거움을 늘 중요시하고 이름도 아까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렸듯이 즐겁게 하는 게 약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엔 피로사회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약간 탈진한 상태 또 뭐 공부 이런 걸 맹목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지친 상태였는데 그나마 그렇게 자극적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회사에 있을 때도 친한 분들하고 재밌게 웃고 떠들고 나면은 또 기운이 나가지고 또 그 다음 시간 또 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피로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즐거움과 이런 게 눈을 가린다는 말인 것 같아요. 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의구심도 좀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며 혹은 솔직히 저는 꿈을 꾼다는 게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는 상태보다는 약간 눈을 가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보노보노나 곰돌이프 같은 애들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나. 전 생각이 좀 다른 게 지금 90년대생들을 자본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휘둘리는 약간 노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자본의 근본적인 기능은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잖아요. 일종의 진공상태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소비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잖아요.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럼으로써 산업 구조라든지 그 전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의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노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노예가 아닌 인간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마지막 주제가 꿈인데 여러분들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사실 꿈이 없습니다. 뭐 3년에서 5년 이상의 중장기적 계획도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다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해야겠다. 특히나 직장에 다님에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하는 일이랑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굴복하고 꿈을 포기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꿈은 있어야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상향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이상향으로만 더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몽님, 꿈은 지금 있으세요? 저는 재밌는 것들로 저를 계속 채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달라져 있음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끌리는 대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슐라님은? 그러니까 사실 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정의하고 싶은 생각은 너무 없고요. 슐라님 같아. 네. 대답 자체.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근데 하여튼 캐릭터가 진짜 확실한 거예요. 그쵸? 너무 슐라님 대답이었어. 조금 더 진지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마음대로 어쨌든 마음대로 얘기해주세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끌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정해 주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설정된 것들을 꿈으로 지칭하게끔 사실상 강제한 좀 측면이 있죠, 사회가. 근데 꿈이라는 게 진짜 내가 자발적으로 이끌려서 가고 싶다. 모르겠는데 뭐 글을 쓰고 싶다.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게임을 하고 싶다. 게임을 막 하다가 그 관련된 직종을 얻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끌려 가게끔 관용해주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꿈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네, 제가 묻어가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지금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하몽님 하신 말을 약간 정리해서 쫙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지금 저랑 하몽님이랑 슐라님 세 분 얘기했는데 우선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90년대생은 우선 꿈에 대해서 높은 꿈을 설정하진 않고 있네요. 세 분 다. 저 포함해서. 근데 슐라님 꿈은 뭔데요? 근데 제 꿈은 탑을 부수는 겁니다. 타프를요? 탑을 부수는. 탑. 꿈 맞아. 철학적이야. 어떤 탑이죠? 바벨탑. 그러니까 탑을 이제 정의해 그쵸. 주세요. 제도, 기성세대. 그 신의 탑이죠. 장난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조금 학술적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일종의 그 지식을 혹은 이제 담론을 그 장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혹은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책에서 무슨 대학이 취업 양성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대학의 본령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경직돼 있고 우리 삶을 제대로 다뤄주지 못하고 현재의 문제들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강제된 꿈들의 여러 가지 갈래들을 그냥 형성하고 그것들을 주입한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때리는 게 제 꿈이에요. 그걸 깨고 싶다. 네. 그러면은 깨는 방법이 그냥 기존의 것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더 나은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를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듣기엔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책을 해가지고 걔가 알아서 다 싸워주는 이런 이제. 약간 계몽주의. 좀 너무 멀리 갔나요? 예. 안느님. 네. 은 꿈이 뭐예요? 저요? 네. 저는 꿈이 직업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예요? 저는 왜 웃으세요? 너무 나긋하게 말했어요. 연애가 중계인가요? 사랑해요. 제 꿈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랑 비슷해요. 기성세대가 말하는 꿈이랑은 좀 거리가 있네요. 우선 제가 원하는 거는 용기가 없으신 분들이 저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전도사 약간 다른 그냥 이게 무작정 행복이 아니에요. 용기를 주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좀 덜 꼰대스럽게. 뭐라고 하셨나요? 약간 예전에 애정남 그런 것처럼 애매한 거 정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완전 옛날 개그 콘서트 맞죠? 그쵸. 맞죠, 2010년 정도. 그쵸. 완전 최여종 옛날. 개그맨이 군대 가기 전에 했었던 거니까. 저도 완전 오랜만에 생각났어요. 진짜 기억 저편에서 꺼내왔어요. 제가 보기엔 통편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 마지막 마무리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꼰대 체크리스트가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같이 개수를 세보고 개수를 발표하고 이제 마지막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하는 말? 마무리 멘트. 잘 자요. 왜냐면 다들 몇 개가 되실지 너무 궁금했어요. 해보긴 했는데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예. 많이 지금 하던 범윤님 많이 나왔죠? 한 개 나왔습니다. 내가 보기엔 범윤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럼 요거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지금 듣는 분들도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의 꼰대 체크리스트입니다. 1.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요즘 세대를 보면 참 도정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2.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요즘 세대는 참 한심하다. 3. 회사에서의 점심시간은 공적인 시간이다. 싫어도 팀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 4. 윗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회사 생활의 지혜이다. 5.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나이나 학번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속이 편하다. 6. 정시퇴근 제도는 좋은 복지 혜택이다. 7. 휴가를 다 쓰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일이다. 8.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동료 사원이 못마땅하다. 9.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사원이 거슬린다. 10. 회식 때 후배가 수저를 알아서 세팅하지 않거나 눈앞에 고기를 굽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다. 11. 내가 왕년에 내가 너였을 때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 12. 편의점이나 매장에서 어려 보이는 직원에게는 반말을 한다. 13.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사장 나와를 외친 적이 있다. 14. 어린 녀석이 뭘 알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15. 촛불 집회나 기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6.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 라는 말에 동의한다. 17.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는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18.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19.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20.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사와 자녀 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21.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22.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화가 난다. 23. 자기 개발은 입사 전에 끝내고 와야 하는 것이다. 개수 발표하시죠. 1개입니다. 범례님 1개. 네. 슐라님 0개입니다. 전 사실 세다가 까먹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1-2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후기 말씀하시고 넘어가시죠. 아니 안느님 몇 개인지 얘기하셔야죠. 맞아요. 저는 4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안 읽으신 그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면 결과지에는 1개 이상은 다 꼰대라고 다 나오죠. 꼰대. 맞아요. 약한 꼰대, 중간 꼰대, 뭐 센 꼰대, 심각한 중증 꼰대. 네, 0개가 나와야만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돼 있죠. 슐라님만 꼰대가 아니었어요. 슐라님 맞아요? 확실해? 다 너무 싫었어요. 그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시 퇴근은 정말 좋은 제도이다. 그거는 슐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 1개. 그거 한 게. 예. 근데 저도 이거 좋았다고 생각했다가 아차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낚는 질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칼퇴라는 말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칼퇴는 정시 퇴근을 못하는 상황에서 정시에 집에 갈 때 칼퇴인 거고, 정시에 늘 집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정시 퇴근이 뭐 이거에 좋은지 나쁜지도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쵸. 꼰대 체크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체크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질문을 들었을 때 간파했기 때문에 손가락 안 접었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회사에서 정시 퇴근, 우리 회사는 정시 퇴근 제도를 운영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득이지 않나요? 왜냐면 매력적이죠. 우리 회사 정시 퇴근 제도 아닌데요? 야근 많아요 보다는. 야근도 없지만 정시 퇴근 제도도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저희는 정시에 퇴근합니다 라고 제도를 세워주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저희 첫 녹음이 끝났는데 한 분씩 서평 부탁드립니다. 하몽님부터. 책이 뭐 재밌긴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삽시다. 힘 빠져. 저는 90년생은 오고 있지 않고 오래전에 왔다. 신경 좀 씁시다. 저는 좀 맥락이 다른데요. 기성세대가 굳이 신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굳이 또 기성세대를 이해할 필요는 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차이가 난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불편하지 않은 정도에서만 서로를 챙기고 그냥 각자 사는 대로 냅두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현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어필을 한마디를 한다면 저희 앞으로 재밌게 방송할 거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평을 하자며. 아니 나는 튈 거야. 그러면은 짱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대로 했고, 오늘 이 90년대생이 음. 온다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 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꿈을 꾸세요. 이상입니다. 약간 마틴 루터킹 같았어. 장난이고요. 오늘 재밌었고 저는 사실 90년대생들, 그러니까 저희 얘기가 곧 90년대 얘기잖아요. 오늘 대화 자체가 또 하나의 책을 보는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녹음한 게 이제 편집해서 이제
뭐 1시간이나 뭐 2시간이나 이렇게 나갈 텐데 그걸 들은 기성세대 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할지. 애기들 떠든다고 생각하실 음. 수도 있고. 저 예.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되는구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시각이 크지 않을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캐릭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진짜 거야. 확실해.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